아버지의 관복이 대문 앞에 내걸린 날, 나는 안채 구석에 숨어 있었다. 붉은 천으로 싼 관복이었다. 바람에 펄럭였다. 예부 정오품 관복. 아버지가 10년을 입었던 옷이었다. 이제 그 옷은 역적의 표시가 되어 대문에 걸려 있었다. 금이위 관리가 마당에 서 있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다. 이 집은 역적의 집이다. 모든 재산은 황실에 귀속된다.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다. 하인들이 끌려 나갔다. 한 줄로 묶여 있었다. 비명도 없었다. 저항도 없었다. 20명이 넘는 하인들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다. 어떤 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벽 틈으로 바깥을 봤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크기는 한 뼘 정도. 누군가 그 상자를 관아에 넘긴 것이다.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상자 옆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희미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 집 창고 표시였다. 진씨가 서고, 서쪽 창고. 아버지 서재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다. 내부에서 나온 물건이었다. 금이위가 상자를 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멀리서도 글씨가 보였다. 아버지 필체였다. 행서체. 붓끝이 날카로운 아버지만의 글씨체. 하지만 내용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금이위가 소리내어 읽었다. 황제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조정은 썩었다.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다. 황제를 비방하는 글이었다. 역모를 계획하는 듯한 문장들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글을 쓸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황제를 섬긴 사람이었다. 조정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우리 집 창고에서 나왔다. 아버지 필체로 쓰여 있었다. 금이위가 다른 하인들을 불렀다. 창고를 다 뒤져라. 더 있을 것이다. 하인들이 창고로 달려갔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책, 그릇, 비단, 은자. 모두 마당에 던져졌다. 금이위가 하나하나 확인했다. 뒤집고 열어보고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떨었다. 온몸이 식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익숙한 걸음걸이였다. 둘째 숙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숙부는 금이위에게 다가갔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대인. 금이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일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숙부가 말했다. 하지만 역적은 역적입니다. 혈육이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이위가 상자를 가리켰다.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보았습니다. 형님 필체가 맞습니다. 숙부 목소리가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형이 역적이 되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할까? 금이위가 문서를 챙겼다. 상자도 가져갔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부가 대문까지 배웅했다. 금이위 일행이 떠났다. 끌려간 하인들과 함께. 마당이 텅 비었다. 흩어진 물건들만 남아있었다. 숙부는 마당을 둘러봤다. 천천히 구석구석. 그러다 나를 봤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눈이 마주쳤다.
숙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웃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승리, 만족, 완성. 오랜 계획이 성공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무너졌는지. 아버지가 공부에 급제한 해, 우리 집안은 남경에서 가장 번성했다. 삼형제가 모두 관직에 올랐다. 큰아버지는 병부에, 아버지는 예부에, 둘째 숙부는 형부에. 할아버지 대에는 상인이었다. 비단 장사로 돈을 모았다. 아버지 대에 이르러 과거에 급제했다. 삼형제 모두 조상의 은덕이라고 모두들 말했다. 친척들이 찾아와 축하했다. 이웃들이 부러워했다. 우리 집은 넓었다. 남경 성 안쪽 진회아 근처에 있었다. 마당이 3개였고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쳤다. 담장은 높았고 기와는 푸른빛이었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따로 있었다. 하인만 20명이 넘었다. 요리하는 하인, 청소하는 하인, 정원 가꾸는 하인. 마구간에는 말이 5마리 있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다. 은자도 쌓여 있었다. 남경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다. 거리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진대감댁 도련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속삭였다. 나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항상 이럴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이상한 걸 느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둘째 숙부는 늦게 왔다. 초하루, 보름, 명절. 언제나 제사 시작 직전에 도착했다. 바빴습니다. 변명은 항상 같았다. 큰아버지가 물었다. 형부 일이 그렇게 바쁘냐? 요즘 사건이 많습니다. 무슨 사건? 역적 색출입니다. 동창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부가 대답했다. 큰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동창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입을 다물었다. 명나라에서 동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황제 직속 기관, 감찰과 밀고를 담당했다. 누구든 의심받으면 끌려갔다. 고문당하고 죽었다.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형부 일이 원래 그렇다. 이해해라. 큰아버지도 개의치 않았다. 동생이 출세했으니 바쁜 법이지. 삼형제는 사이가 좋았다. 어릴 때부터 함께 공부했다. 함께 과거 준비를 했다. 함께 급제하고 함께 관직에 올랐다. 서로 돕고 서로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저 사람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께 말했다. 나는 옆방에서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무슨 소리요? 아버지가 물었다. 형님과 당신을 볼 때 재는 것 같습니다. 동생인데 무슨 무게를 재는 겁니다.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형부는 동창과 가깝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창이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는 웃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관리들이요. 떳떳하오. 떳떳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동생이 우릴 의심하겠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조심하십시오. 제발. 어머니 목소리가 간절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어머니가 사당에 혼자 들어가는 걸 봤다. 달빛 아래 걷는 뒷모습. 촛불을 켜고 무언가 빌고 있었다.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16살이었다. 어린 나이였다.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걱정은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번성하고 있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보이는 평온 뒤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몰랐다. 큰아버지가 동창에 끌려간 건 그해 가을이었다. 밤중에 들이닥친 관리들이 큰아버지를 묶어갔다. 무슨 일입니까? 큰어머니가 소리쳤다. 밀서를 주고받았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거짓말입니다. 조사받으면 알 것이요. 큰아버지는 끌려갔다. 저항하지 않았다. 표정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흘 뒤 시신이 돌아왔다. 고문 흔적이 역력했다. 손톱이 모두 뜯겨나가 있었다. 등에는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 장례식 날 친척들이 모였다. 둘째 숙부도 왔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형님, 억울하십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둘째 숙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창에서 역적이라 했으니 증거가 뭡니까? 밀서라던데요. 못 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창 내부 일인데. 둘째 숙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찻잔을 들 때.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형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저렇게 차분할까?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큰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있기만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형부에 있는 분께 물어보시지 그러십니까? 동생한테? 동창 일이면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을 의심하지 마시오. 그럴 리 없소. 하지만 나는 둘째 숙부 집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것을 봤다. 대문 앞에 금이위 관리 한 명이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손님도 아니었다. 옷차림이 달랐다. 업무차 온 것 같았다. 나는 담 뒤에 숨어 기다렸다. 1시경쯤 지나 그 관리가 나왔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둘째 숙부가 대문까지 배웅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관리가 멀어진 뒤 숙부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본 건지 확실하지 않았고 어린 내가 어른 일에 끼어들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큰아버지 집이 몰수된 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다. 큰형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소. 둘째 숙부는 거절했다. 안 됩니다. 역적 가족을 돕는 건 우리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님, 우리 가문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는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몰래 돈을 모았다. 큰아버지 자식들에게 보내려고. 나는 아버지가 밤마다 서재에서 은자를 세는 것을 봤다. 어머니가 말렸다. 들키면 우리도 끝입니다. 그냥 둘 순 없어. 당신도 역적 되고 싶으십니까?
형님 자식들을 굶길 순 없소. 그들이 무슨 죄요?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뜻을 이해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버지께 물었다. 정말 보내실 겁니까? 그래야 한다. 들키면요? 들키지 않게 조심할 것이다. 둘째 숙부께서 아시면요? 아버지가 나를 봤다. 동생이 왜? 형부에 계시잖습니까? 동창과도 가까우시고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둘째 숙부 집 앞을 또 지나갔다. 대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목소리가 들렸다. 숙부와 누군가. 다음은 언제입니까?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조급하면 들킵니다.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제사는 확실합니까? 아버지는 한 달을 버텼다. 동창에서 고문받으면서도 자백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동창 앞에 가서 기다렸다. 소식을 들으려고. 어떤 날은 비명이 들렸다. 어떤 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어머니는 집에서 기도만 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에 한 번씩 둘째 숙부가 왔다. 형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억울하면 풀릴 겁니다. 숙부는 매번 과일을 가져왔다. 쌀도 가져왔다.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야지요.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 주십시오. 숙부는 웃으며 돌아갔다. 나는 숙부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필체가 비슷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에 채찍 자국이 가득했다. 손톱이 절반쯤 뜯겨나갔다. 왼쪽 다리를 절었다. 발바닥을 맞아서 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다. 괜찮소. 살았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며칠 뒤 관직도 돌아왔다. 예부에서 복직 명령이 왔다. 황제 폐하께서 억울함을 아셨다고 합니다. 관리가 전했다.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다. 하인들도 안도했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둘째 숙부의 계략이 실패한 것이라고. 아버지도 이제 조심할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둘째 숙부가 다시 왔다. 형님, 정말 다행입니다. 동생, 무사하셔서 기쁩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숙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도 숙부 손을 잡았다. 고마웠네. 형제인데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숙부가 정말 고발한 걸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어쩌면 다른 누군가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석 달 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다.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예부 상서가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저녁 늦게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고발이 들어왔다고 한다. 어머니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또요? 이번엔 뇌물이라고 한다.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말도 안 됩니다. 증인이 있단다. 누굽니까? 형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둘째 숙부 집으로 갔다. 담을 넘어 뒤뜰로 들어갔다. 서재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숙부가 혼자 앉아 있었다. 앞에 문서 뭉치가 쌓여 있었다. 하나씩 넘기며 읽고 있었다.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문서 위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동창 도장이었다.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다. 수고했소. 숙부가 말했다. 다음 단계는 언제입니까? 조급하게 굴지 마시오.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한 번 더 해야 하오. 그럼 재산은? 걱정 말게. 형님이 넘어가면 모두 내 것이오. 그때 나눠주겠네. 나는 숨이 막혔다. 뒤로 물러서다 발을 헛디뎠다. 화분이 넘어졌다. 창문이 열렸다. 누구냐? 나는 뛰었다. 담을 넘어 골목으로 나왔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숨었다. 가게 처마 밑에 웅크렸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멈췄다. 이상하구나. 숙부 목소리였다.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았다. 결국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한참을 더 숨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떨렸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나는 들었다. 증거를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께 말할 수 있을까? 동생이 형을 죽이려 한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확실한 증거를. 나는 며칠 동안 숙부 집을 지켜봤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사흘에 한 번씩 왔다. 항상 밤이었다. 항상 뒷문으로 들어갔다. 1시경쯤 있다가 나왔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 동창 근처까지 갔다. 옆문으로 들어갔다. 동창 사람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했다. 숙부가 동창과 손잡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봤습니다. 밤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굳었다. 확실하냐? 예.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구합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위험합니다. 동생이면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는 다음 날 숙부를 찾아갔다. 나는 몰래 따라갔다. 담 너머에서 들었다. 동생, 내게 솔직히 말해주게. 무엇을 말입니까? 자네가 나를 고발했는가? 침묵이 흘렀다. 형님, 대답해주게. 형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증거가 있네. 무슨 증거입니까? 자네가 동창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네. 숙부가 웃었다. 형님, 저는 형부 관리입니다. 동창과 일로 만나는 게 이상합니까? 밤에, 몰래? 형님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럼 맹세할 수 있나? 나를 해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숙부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돌아왔다.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믿으십니까? 동생이 거짓말할 리 없다. 하지만 충분하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나는 절망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숙부 집에 갔다.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문서를 찾았다. 서랍을 열었다. 안에 편지들이 있었다. 동창과 주고받은 편지였다. 다음 고발은 뇌물로 하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첨부합니다. 형님이 넘어가면 모두 제 것입니다. 나는 편지를 챙겼다. 품 안에 넣었다. 돌아서는데 문이 열렸다. 숙부가 서 있었다. 내가 왔구나. 숙부가 문을 닫았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처음부터요. 그래도 막지 못했구나. 나는 편지를 꺼냈다.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부가 웃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왜요? 내 아버지는 나를 믿는다. 편지를 봐도 조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숙부가 가까이 왔다. 너도 조용히 있어라. 그럼 살려주마. 싫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없어져야겠구나. 숙부가 손을 뻗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마당에 떨어졌다. 발목이 삐었다. 일어나 뛰려는데 하인들이 막았다. 잡아라. 숙부가 소리쳤다. 나는 담을 넘었다. 골목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쫓아왔다. 여러 명이었다. 나는 관하로 달렸다. 금이위 앞에 섰다. 고발하겠습니다. 누구를? 둘째 숙부입니다. 거짓 고발로 형을 죽이려 합니다. 편지를 내밀었다. 금이위가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사실이냐? 예. 증인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증거입니다. 금이위가 고개를 저었다. 편지만으론 부족하다. 내가 조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가라. 나는 무릎 꿇었다. 제발 조사해 주십시오. 안 된다. 금이위가 나를 밀쳤다. 나는 땅에 쓰러졌다. 편지가 바닥에 흩어졌다. 숙부 하인들이 나를 찾아왔다. 저기 있다. 나는 다시 뛰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골목 끝에 몰렸다. 벽이 막고 있었다. 하인들이 다가왔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다. 어머니였다. 손대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감쌌다. 마님, 비키십시오. 내 자식을 데려갈 수 없다. 숙부가 왔다. 형수님, 이 아이가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해쳤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숙부가 웃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숙부가 손짓했다. 하인들이 다가왔다. 둘 다 데려가라.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는 끌려갔다. 어디론가? 동창이었다. 동창 지하 감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역적으로 처형됐다고 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역모를 계획한 문서라고. 나는 알았다. 숙부가 또 조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숨만 쉬고 있었다. 말도 없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도 죽었다. 굶어서 죽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나는 어머니 시신을 안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안고 있었다. 한참을. 금이위가 시신을 가져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두운 감옥에, 쥐가 돌아다니는 곳에. 닷새째 되던 날 석방됐다. 이유는 모른다. 그냥 풀어줬다. 나가라. 왜요? 그냥 나가라고 했다. 나는 감옥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오랜만에 보는 태양이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이 오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 아버지 관복이 내걸려 있었다. 역적의 표시, 경고의 표시. 금이위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구를 내놓고 물건을 챙기고 창고를 비우고 마당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우리 집 창고 표시가 있는 그 상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상자. 숙부가 마당에 서 있었다.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비단 옷이었다.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살아서 나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나가거라. 들었느냐? 나가라고.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숙부가 다가왔다. 너도 불쌍하구나. 가족을 다 잃었으니 당신이 죽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었다. 편지도 빼앗겼다. 증인도 없었다. 없겠지.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라. 숙부가 은자 몇 냥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거라. 정 때문에 주는 것이다. 나는 은자를 보지 않았다. 돌아서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로 나왔다. 사람들이 오갔다. 웃고 떠들고 장사하고. 아무도 우리 집이 무너진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다. 나는 그냥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남경 성벽이 보였다. 높고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동창의 힘 앞에, 거짓 고발 앞에, 탐욕 앞에. 나는 성문을 향해 걸었다. 성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저녁을 알리는 종이었다. 규칙적으로 무겁게 울렸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성 밖으로. 남경을 벗어나.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이제 이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